예, 대통령 담화문에서 나왔던 하이브리드 전 그와 관련해서 계엄 선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전시, 사변과 같이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헌정의 위기는 전쟁, 폭동과 같은 경성 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에서 연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이러한 연성 위기에도 대응을 하고 이에 방어를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방금 두 변호인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비록 전시 사변은 아닐지라도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보았듯이 국회의 탄핵 난발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헌재의 기능마비, 국익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 독재, 재정적 부담이나 위헌성이 짙은 입법 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하이브리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은 정규전 이외의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인지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치르는 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은 재래식 전력과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회주의 국가나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구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여론전, 심리전, 사이버전을 전개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인식하고 방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이론의 대표자인 게라시모프라는 분은 하이브리드전이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 4단계 정도 돼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게 되며 그러한 경우 상대 국가는 이미 하이브리드전의 전개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고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서 재래식 전쟁 수행력이 대폭 약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하이브리드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식 하이브리드전의 명칭을 초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초안전이 아니고 한계를 초월한다, 한계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초안전입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국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한번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을 해서 최소 11명 이상의 친중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중국 당국은 터무니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캐나다 정보당국이 1년여에 걸쳐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중국 교민과 기업과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친중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반대로 반중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하고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합니다. 특히 선거철에 다가와서 반중 정책을 펼치면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 대만과 친교를 맺고 그들을 지원하면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의 불안감을 퍼뜨립니다. 소위 평론가,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여론전입니다. 그 외에 중국은 2020년 호주 선거에도 개입했습니다. 호주에 광산업이 큰 이권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지위를 주기 위해서
총선에 개입을 했고 대만 선거에는 물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중국의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제한 외국인의 37%인 96만 명 정도가 중국인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는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하여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찬동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재명 대표 역시 주한 친중 대사를 만나서 굉장히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공자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공자학교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괴테 문화원 같은 것은 대학교 밖에 있습니다. 순수한 어학원입니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대학에 설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의 책임자가 중국의 통일전선공작부의 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급 인물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그 공자학원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2023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대만의 선거에 직접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정협의 주석을 맡고 있는 왕홍인이라는 인물이 개입 방식을 전면적 개입 방식에서 분산식 개입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분산식 개입 방법으로 중점을 옮겼는데 그것은 여론전, 심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가짜 뉴스라든지 또는 흑색 선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하이브리드전을 치르기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저 인물이 왕홍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만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2018년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제목으로 외국 정치인 5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올라간 인물이 저 왕홍인입니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저런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영상이 나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하반기까지 외국인을 투표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개표 현장에서 항의를 했더니 중국인이 더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는 선관위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자, 가장 하이브리드 공작에 취약하고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것이 중앙선관위의 서버 시스템입니다. 그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에 보안 점검을 한 결과 분명히 2020년 총선이 치러질 당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의 염려는 전혀 없고 사이버 시스템을 통한 전산 시스템을 통한 투개표 조작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망분리는 너무나 미흡해서 해커의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고 통합유권자명부가 탈취 가능했으며
투표관리관의 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탈취가 가능했고 사전투표지 관리가 미흡했으며 사전투표지 인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하면 사전투표에서 투표자 숫자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투표지 용지도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나왔던 이런 회기망측한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겁니다. 재검표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수천 장의 형상기억복원 종이로 인쇄했다고 하는 저 신권다발 투표지, 정상적인 투개표 과정을 거쳤다면 절대 저런 형태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일장기 투표지, 우리 도태호 변호사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저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투표관리록에 기재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본드로 붙어있는 이상한 투표지들, 저게 어떻게 개표와 개표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저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황 하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감사원이 아까 발표했지만 감사원이 2024년 10월 말경 사드 배치에 관한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전 정권의 고위 관료들을 고발하자 국회는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간첩 행위를 은폐하고 덮어주기 위한 탄핵이라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였고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방산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하여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개를 오히려 돕고 있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기능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방과 서민경제의 파탄, 마약 범죄 수사들의 심각한 차질,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입법 양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입법의 무산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흘러가서 국가와 헌정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고 나아가 국가적 이익이 침탈당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 입법화, 제도화되고 되려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직접 호소하고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의 눈을 떠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